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예상됐던 대로 순방에 앞서 국회에 이미선 문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 과제 처리를 당부하면서 여야적 협의체 가동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청문회 후유증으로 경색된 전국을 풀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불거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 후폭풍 상당합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국당은 즉각 사과를 표명하고 오는 19일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순방에 앞서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내일까지입니다, 그죠?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내일까지도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제거하고 발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18일이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한은 18일로 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당일에는 그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야당 쪽 의원들은 굉장히 세게 이미선 후보자가 범법자처럼 몰았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랄까요?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후보자 남편이 적극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랬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무슨 내부자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해 충돌과 관련하여 불법이 있는 듯이 범죄자인 듯이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불법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보면 헌법재판관이 막 공석이 되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18일까지 송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대로 임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식이 어떠냐, 그리고 대통령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17년도 대권이 창출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문제점은 간접민주주의, 그 대의민주주의가 문제다라고 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입장 아주 간단하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국정 수행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국정 수행에 대한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임명을 철회했을 경우나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 국정 동력이 잃을 수 있을 거냐. 상당히 여기에 손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이 전국에 대한 주도권 자체가 자칫하면 야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국정 노력, 이 동력에 대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임명을 강행해서 국정 수행에 대한 동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지 않나. 네. 국정 수행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근데 사실 현재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여론에서 55%가 부적격하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국정 동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18일이 전임 헌재 재판관의 임기 만료니까 그때를 잡은 거고 절차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지금까지 불법적인 요인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임명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일 조사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에서도 이 조사는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막 그 문제점을 의혹을 제기한 것만 반영됐고 이후에 적극적인 해명이 나온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90% 이상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50%만 찬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청문회를 보고 지지자들이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신 건 뭐 그런 국회 불신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시에 광장민주주의가 되게 활발했습니다. 이거는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부터 시작된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게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국회 불신하는 정도보다는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지금 이 재송부 요청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여야가 4월 국회 또 빈손 국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정쟁에 대한 심각한 대립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다가 이제 공존하고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4월 국회가 열어놓고 아직까지 기본적인 합의조차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단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그런 사항하고는 좀 질이 다른 정쟁에 대한 요소로 심각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다 탈법이다 문제를 떠나서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야당에 대한 공세에 대한 무력화 뭐 이런 것들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겨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끄집어 올려서 야권에 대한 지지를 계속시키고 야권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지고 이렇게 순화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사실 지금 이렇게 정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보이콧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투트랙으로 가겠다. 국회 일정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본회의 일정 잡히는 것도 없고 법안 처리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보이콧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상 보이콧이죠. 왜냐 그러면은 보이콧이라고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쟁 혼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결국 정부 여당이 일을 하는데 발목 잡기 급급하다라는 그런 논란의 휩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 오르기 전에 또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또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등 핵심 입법까지 해결을 당부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두 법안은 네. 노동계가 되게 반발하는 법안이고 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되게 우호적인 법안들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논의를 안 하는 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안 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 근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을 때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야당이 뭐 반대, 영어로 오포지트니까 반대가 야당이 뭐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흔들기에 더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어쨌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또 돌파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하겠죠.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위원들 여당이 또 예. 네, 조건, 받겠다. 예. 그 자격 조건이 좀 안 되는 분이지만 받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게 하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군 경력도 이제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먼저 그 여야적 네. 협의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습니다. 뭐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다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전술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전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그런 차원보다도 대통령의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의심이 든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야당에 대한 저렇게 반대 공세, 이것이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그런 공세가 강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명 강행을 처리했는데 여기에 와서 협의를 합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약 올리는 듯한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강경 모드로 나오는 것이 현 국정 상황에서는 차라리 낫다라는 어떤 전술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야당은 계속해서 강한 여당의 발목 잡기 하는 이런 어떤 거구적인 어떤 형태의 색채로 자꾸 비춰지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고려했을 때 과연 여야정 협의체의 진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점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예. 진상조사위원회 부분들은 이게 사실상 뭐 진상이야 당연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본질적 내면은 정치적 대립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발표해지든지 간에 어느 쪽이 내상을 입을 수가 있느냐 또 덜 내상을 입을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글쎄요 뭐 다양스럽게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준다면 다행입니다만은 네. 이미 뭐 작년 3월에 입법이 되고 9월달에 뭐 진상조사단 이게 법에 대한 발의가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면단을 예. 구성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 의미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내상을 주고 내상을 주지 않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어제 우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또 막말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 결국에는 본인들도 사과하고 당 대표까지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사과 진정성을 두고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겁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막말을 한 것이고요. 그 막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도 그분들 주변에서는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뭐 세월호 피로감 5년이나 됐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것도 표현은 순화됐지만 막말 보도죠. 그래서 그런 유유상종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막말 해명 과정에서 진정성이 없는 건요. 그 중에 한 의원은 사과하기 1시간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뭐 더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막말은 순수성이 있느냐 진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테나가 있었던 거죠. 황교안 대표를 세월호 뭐 관련 단체가 고발하니까 그런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말의 순수성조차도 없었다. 네, 예. 그 막말의 순수성이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안테나를 맞췄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사과를 해버리니까 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그 모든 것이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안 이쁜 정도가 아니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한국당은 이 차명진 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5.18 망한 의원들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 내일 19일이죠. 네. 윤리위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이 사안 자체를 그냥 페이드아웃,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없어질 사안이냐? 아니거든요. 이게 뭐 여권이 그냥 스물스물 넘어간다 해서 그냥 놔둘 사안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당연히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뭐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데 지금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국민들 눈에 흡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사안이고 이번에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의 건도 같이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뭐 남의 가슴 후벼 파서 좋은 일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국민적인 애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글들을 올렸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뭐 감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 자꾸 변질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제 범죄적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여기 이제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거론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그냥 정쟁의 대상이 오염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일종의 책임감과 사명 의식이 좀 발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다만 궁극적으로 그 표현의 문제는 있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뒷배경을 뭐 국민들한테 굳이 이걸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어폐가 있겠죠. 예. 다만 우리가 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 그 말을 왜 했을 것인가. 더군다나 정치적 감각이 있는 중진 정치인들인데 그러면서도 굳이 그 말을 했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의 여당의 뭔가 힘의 논리에서 뒤처지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적 행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하수를 전술적 썼다, 착오죠. 하수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민주당이 총선 룰을 결정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치 신인한테 기회를 주고 뭐 현역 의원 프리미엄은 줄이겠다라는 게 큰 틀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정치 신인에게 뭐를 주겠다는 뭐 옛날에 있던 10%라서요. 아직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지금 정치 신인이 10%예요. 남성의 경우. 이걸 20%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사실 일하는 게 별로 잖아요. 그래서 세비가 아깝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아마도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그 총선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바가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회의원 심판, 현역 의원 심판 이게 중요한 한 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 대한 소리를.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는 전투잖아요. 이 전투가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개별 지역구에서 1대1로 붙게 되니 그 경쟁력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현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것을 지금 룰에 잘 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모두 경선을 거치게 하겠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동안에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두 후보의 그러니까 A 후보, B 후보가 있으면 두 후보의 격차가 여론조사 격차가 뭐 30%가 된다든지 그럼 단수 공천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경선한다. 이건 현역 의원들한테는 되게 부담되는 메시지라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비고 네. 본회의는 더 텅텅 비고 지역을 돌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됩니다. 그러니까 네. 룰이라는 건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최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냐 그러면 내년 총선이 뭐가 가장 관건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예. 지적하셨듯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정치적 속으로 이야기하면 바람이거든요.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이건데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들, 즉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늘 개혁과 변화의 바람입니다. 내년은 아마 더욱더 심할 겁니다. 더군다나 정부 실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즉 민주당이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야당보다 더 센 개혁의 바람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게 정치 신인에 대한 10% 가산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도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따져보면요. 4선 이상 6선까지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4선 이상입니다. 중진들이죠. 나머지 90명이 초재선입니다. 초재선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그 심각한 중진들이 포비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갈이 바람이죠. 소위 말해서 혁신 바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 신인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 신인에 대한 등용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물갈이를 하기 위한 순환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차원 본다 그러면은 90여 명이 되는 초재선 그룹들이 사실상 전부 친문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친문에 대한 집권 하방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 이 부분,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당에 대한 장악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총선에서 이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의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PK 영입 1순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만큼 그래서 이런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 또 실제 출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저는 있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국 네. 수석이 지금 이 상황에선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게 조국이라는 분에게 민주당뿐만 아니고 그거는 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조국을 정치권으로 불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전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기승전 조국. 이래도 조국, 저래도 조국. 아, 또 조국이구나. 그래서 운영위에까지 불러냈는데 운영위에서 뭐 조국 수석이 더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뭐 종종 봤죠. 이런 상황을. 근데 조국 수석이 원래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상황적 요인이 조국을 정치 한복판으로 자꾸 아하. 끌어들이고 네. 자유한국당이 특히 나경원 대표가 뭐 때문인지 그 조국 수석을 계속 정치 한복판으로 점점 불러내서 저는 지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자유한국당의 소망대로 조국 수석을 아무리 욕해도 조국 수석이 이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분위기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고향이고 PK 지역에서 그래서.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승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대중적 호감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정치권에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 부고 외에는 언론이 많이 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조국 수석한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때문에 조국 수석이 더욱더 멋집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걸 논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뭐 나타난 전국의 현안들 속에 그 중심에 사실 조국 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뭐 동떨어진 그런 관계야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예. 필요가 없는 건데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국 수석이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거부를 하더라도 이제는 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지금 정치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다 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정치적 평가, 정책적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뭐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 운명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내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까지 10% 지지율 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러나겠다라고 조건부 사퇴론을 내걸었는데도 당 내용이 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의총을 다시 또 연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어떤 묘책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당을 깨면 다른 묘책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오래 지켜봐 왔어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이 2014년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연설할 때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라고 얘기했을 때 저게 진짜 우리나라 합리적 보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큰 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뭔가 좀 이렇게 화합하고 타협하는 정치? 제3지대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봤는데 되게 아쉬운 것은 그 정당이 지금 거대 정당과 같은 성과를 선거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3지대 정당, 다양성을 추구하는 중도 정당을 평가할 때는 그 당 내부의 분들이 거대 정당 평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서 예. 내부를 흔드는 선거 때 내부를 총질하는 이상한 의원이 있질 않나.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 그 패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손학규 대표라서 진 겁니까? 바른미래당이라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은 성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학규 대표 흔들기로 가는 이것은
한국 정치에도 안 좋고 국회에도 안 좋고 바른미래당에도 안 좋고 구성원에게도 안 좋을 것이다. 예. 뭐 시간이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제3지대 정치는 사실 실패로 끝나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민평당 이 자체가 3지대의 정치였습니다. 이게 시민의 힘이라기보다 기성 정치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3지대 정치는 사실상 실패다. 다른 형태의 어떤 3지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의 3지대 역할은 일단은 실패한 것 같다. 네, 실패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 최민희 전 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